그 뭐? 네 돈을 왜 마음대로 하냐고? 그럼 너는? 너야말로 내가 벌어다 너 키운 돈 다 토해내지 그래. 아주버님의 말에 남편은 금세 또 주눅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할 게 뻔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줄곧 형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준혁 씨도 이제 어른이에요. 결혼까지 했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주버님 고생하신 거야 다 알고 감사드리지만 성인이 돼서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을 왜 아주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돈 어디다가 얼마나 넣은 건지도 확실히 알려주세요. 통장을 보여주시던지요.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신세 한탄까지 늘어놓으시면서요.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우리 장남 볼 낯이 없다. 동생이라고 저렇게 못나게 낳아놔서는 우리 장남이 매일 못 볼 꼴이나 보고. 우리 장남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 순식간에 퍼진 곡소리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만 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요. 어머니, 형,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깟 돈 때문에 형이랑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천불이 난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으니 항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곁에서 노력하고 도와주려 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똑같이 살 게 뻔하니까요. 제가 말도 안 하고 무시하니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는지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가족 간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네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퍼부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내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알아서 좋은 직장 구한다더니만 아직도 집에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을 연신 흘겨보고 있는 제 어깨를 토닥인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님은 무슨 대단한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으쓱거리며 잘난 척을 하더군요.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겠냐? 나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물류 공장이야. 월급도 농장보다 2배나 많이 주고 다음 주에 면접 잡아놨으니까 깔끔하게 입고 가서 면접 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어요. 듣기만 해도 어떤 곳인지 아는 공장이라 잠깐 솔깃하기야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속을 어떻게 알고 또 소개하는 대로 가. 이번엔 30% 아니 50%도 뜯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당신 공장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꽃이랑 나무가 좋다며. 그냥 다른 농장이나 화원 구하는 대로 그냥 그쪽으로 가. 이제는 제발 아주머님 품에서 벗어나라고. 저는 며칠 동안 답답했던 심경을 꾹꾹 누르며 남편에게 울부짖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공장 일은 자신 없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변수의 연속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선물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저는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 일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도 아니고 밤낮으로 바빠요. 야근도 많고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로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는 집도 전세라 내년엔 전세금도 올려줘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은 아주버님이 소개한 공장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생겼는데 가장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여보랑 우리 아기 생각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기만 신경 써.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농장이나 화원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공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혹시나 또 아주버님에게 남편이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됐어요. 제 앞에서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금방 공장에 적응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늦어서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준비까지 해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곤 했어요. 임신한 제가 매일 출근하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임신한 사람들이 다 한다는 입덧조차 안 하고 임신 초기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웬일로 집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성실한 사람이 오늘은 웬일인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남편은 연락이 없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을 계속 연락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도 계속 통화음만 들리고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나가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서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집 앞에 다 왔다고요. 공장 동료한테 급한 일이 생겨 도와주다 보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료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길래 전화도 한 통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만 하고는 피곤하다면서 씻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보니 저는 이상해서 더 꼬치꼬치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시절에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귀찮게 굴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말 안 해주고 귀찮아하면 더 집요하게 굴었어요. 결국은 그런 저에게 지쳐 다들 지겹다는 소리를 하며 떠나갔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난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 미쳐버릴 노릇이었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잦아도 너무 잦았어요.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를 해도 한참 있다가 바쁘다는 메시지 덜렁 하나 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나서 남편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저와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거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좀 묻기라도 하면 괜찮다고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일 이상했던 건 갑자기 남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불안해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훔쳐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불안했습니다. 이 남자가 혹시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거나 숨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는 확인이요. 저는 남편 몰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일이 많다며 집에 오질 않으니 불안해서 딴 데로 새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만 확인하고 집에 와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의 상황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야, 머리통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멍청한 놈이 이깟 일도 거지같이 해? 내가 너 들어온 이후로 아주 짜증나서 잠이 안 와. 찰싹.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사라는 놈이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자기 뺨을 맞았는데도 전혀 흔들림조차 없었어요. 마치 매일 겪었던 일처럼요. 원래 너처럼 답답하고 모자란 놈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럴 땐 한 대씩 패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한 대 더 때리려고 손을 올리는 인간 앞에 제가 막아섰습니다. 제 등장에 거지 같은 상사놈뿐 아니라 남편도 놀라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제게 여기에 왜 왔냐고 소리치면서요.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개 같은 인간한테 왜 맞고 있는데. 이봐,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때려? 당신 깡패야? 조폭이야? 아이씨구, 남편은 바보 멍청이 새끼인데 마누라는 앞뒤 구분도 못하는 쌈딱이네? 뭐? 쌈딱? 이 무식한 공돌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부장검사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당장 내 남편한테 사과해.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 아무 말이나 막 뱉게 되더군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남편이 맞는 꼴을 봤는데 아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인 어머니 아버지 친구 중에 검사, 판사 다 있어요. 부모님과도 왕래를 안 하고 지내기야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맞았는데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저는 마구 퍼부었습니다. 뭐 사과? 부장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 뻥치지 마. 부장검사 사이가 왜 이딴 공장에서 일을 해? 그래, 못 믿겠어? 좋아, 사과 안 하면 며칠 뒤에 당신 앞으로 소쩍 날아갈 거야. 어디 한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상사로 평생 이 좁은 동네에서 살아봐.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망할 놈의 공돌이 새끼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작정이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데리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아 저는 아주버님에게 곧바로 전화에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이 아주 못볼 꼴을 당했다고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참아서 저도 넘겼지만 더는 못 참아요. 소개를 해줘도 어떻게 저딴 데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준혁 씨가 어떤 대우 받으면서 다녔는 줄 알아요? 저 아주버님도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오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 다니는 내내 그 상사라는 인간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처음엔 막말만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기 일까지 남아서 하게 하고 못하면 공장 사장에게 이야기해 남편을 자르게 하겠다고 했대요. 거기다가 하루에 수십 번 전화 거는 것도 모자라서 메시지로도 연신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 봐요. 제 남편 아시죠? 답답할 정도로 잘 참고 남들한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사정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니 남편은 공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참고 견딘 거죠.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고요. 답답해도 어쩌겠어요. 백날 말해도 천성은 변하질 않는걸요. 제가 선택한 남편이 이런 사람이니 제가 안아줘야죠. 그날로 남편은 공장에 사표를 내고 저는 공장에 그 망할 놈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연락을 끊은 친정 부모님께라도 연락해야 하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남편과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주버님과 그 망할 공장 상사놈이 있었어요. 미안해. 요즘 내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준혁 씨한테 풀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장 상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어제 아주버님에게 전화해 한 말로 아주버님이 열이 받아 새벽부터 공장에 찾아갔더군요. 그 공장은 아주버님 회사 거래처였어요. 아주버님은 공장 사장을 찾아가 난리를 쳤답니다. 사장님이 사람 구해달라길래 기껏 내 동생 추천해드렸더니 감히 내 동생 얼굴에 손을 대요? 그 직원 누구예요? 지금 당장 나와서 내 동생한테 사과 안 하면 오늘부터 이 공장하고는 거래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공장의 가장 큰 거래처가 아주버님의 회사라네요. 아주버님네 회사랑 거래를 안 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네요. 그러니 공장 사장도 아주버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공장 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 직원에게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아니면 오늘부로 해고라고요.
저는 거지 같은 상사놈이 집까지 와 무릎을 꿇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주버님의 행동도 놀라웠어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했으면서 남이 동생을 괴롭히는 꼴은 보기 싫었나 봐요. 우리 재수씨 친정이 검사, 판사, 변호사 없는 게 없는 집안이야. 당신 잘못 걸렸어. 이번 일로 우리가 콩밥 씨게 먹게 해줄 테니까 아주 각오해. 아이고,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일로 아주버님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장 상사가 돌아간 이후 아주버님은 잠시 우물쭈물 하시더니 남편과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랍니다. 아주버님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연락도 안 받고 버티고 있었는데 소용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이들도 못 만나고 돈만 보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느라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쏟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준혁이 네 돈은 정말 안 건드렸어. 내가 힘들어서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연금 통장에 넣어둔 거야. 나중에 나랑 어머니 없이도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그랬습니다. 아주버님이 말은 믿게 하셨어도 마음으로는 남편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월급에서 20% 뗀 돈이랑 퇴직금은 다 연금 통장에 모아놓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막 결혼해서 가족이 된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고요. 남편은 다시 원래 일하던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농장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농장이 돌아가질 않는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남편도 농장 일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남편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상관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깨볶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서로 부족한 마음을 가득 채우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 선배님들의 응원 섞인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의 어떤 인물과 묘한 갈등 상황을 빚었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결혼하시고 나면 시댁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아줌마랍니다. 저희 식구는 원래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밝히기는 조금 망설여져서 생략하지만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결혼한 뒤로는 쭉 경기도의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하고 멀리 산다는 것이 내심 좋았건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댁을 차로 1시간 이내면 무조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점이 살짝 신경 쓰이긴 했지만 문제 삼을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변화에 비하자면 말이죠. 바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시누이 집하고 아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누이랑 저랑은 나이가 4살 차이입니다. 시누이가 저보다 4살이 많고 저희 남편보다는 2살이 더 많습니다. 남매 2사람이 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어요. 시누이가 저희 부부보다 2년 더 먼저 결혼을 했었거든요. 시누이는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임신을 하였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금 쓰다 보니까 떠오른 부분인데, 저 결혼하기 전에 시누이가 낳은 아기를 보러 그쪽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겼던 사소한 일화 한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해서 체중 관리하잖아요? 그러다가 몸 상하고 건강 망쳐요. 연예인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다이어트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시누이가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었죠. 억지로 안 먹고 살 빼면은 생리 끊기고 임신 어려워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른 거면 생리 끊긴 적 있죠? 주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네? 아니요. 매달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우물쭈물 답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민망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둘이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식구들 다 있는 데서 한 것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던가 정말 매너가 없고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한 건 시누이였는데 당한 저의 얼굴이 다 화끈거렸네요. 민망함 속에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더랬죠. 저는 다이어트에 열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살짝 마른 체질에 가까웠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만 봐도 통통한 몸매 이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특히 저희 친정아빠가 입이 짧으신 데다 드시는 양도 소식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는지 타고나길 몸이 마른 체질이었건만 시누이가 난데없이 그런 소리를 내서 저를 나쁘끄럽게 만들었어요.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다이어트를 해서 그 정도로 마른 것 아니냐며 비웃음을 날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애 낳기 전부터 살이 하도 많이 쪄서 미치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잔뜩 하더니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난리를 한동안 쳐놓고도 또 그 화풀이를 지금 애 먼 사람한테 푸는 거야? 시누이에게 속 시원한 일침을 날린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심해 보였죠. 시누이를 보면서 아주 가당치도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런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언제 살 때문에 난리를 쳤다 그래? 기껏 다이어트 식단이며 다이어트 체조 수업이며 다 갖다 바쳤더니 쉬지 않고 음식을 먹어대고 움직이는 건 또 귀찮다면서 체조는커녕 기본 운동조차 안 했잖아. 자기 스스로 살이 그렇게 쪄놓고선 뱃속에 우리 애기 핑계나 대고 그러더니 이제는 애 먼 사람한테 왜 시비야? 너 그러지 마라 진짜로. 심해부가 조용조용하게 타일렀는데 말 속에는 아주 뼈가 있었고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들렸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얼굴에 열이 올라서는 자기 남편을 무섭게 째려보더군요. 분위기가 영 안 좋아졌구나 싶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주제를 돌렸습니다. 태어난 아기 칭찬에 여념들이 없어졌죠. 저도 당연히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어머나, 아기 공주님 정말 예쁘다. 아직 이렇게 아기인데도 어쩜 이목구비가 선명할까? 커서 엄청 미인이겠다. 그리고 눈, 코, 입이 전부 자기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네. 제가 해사한 기색으로 이런저런 칭찬을 늘어놓았을 때였습니다. 문득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시누이가 저를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언니, 저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도저히 그 시선은 무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쌍수했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맞죠? 우리 애기한테 자기 엄마 아빠 닮아서 쌍꺼풀 없다고 돌려깐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아기랑 신우이랑 심해부를 빠르게 번갈아서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신우이는 더욱 화가 난 모양이었죠. 심해부는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었고 신우이만 쌍꺼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거 쌍꺼풀 수술하신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눈이 자연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수술이 엄청 자연스럽게 되셨네요. 연예인들보다 결과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의 쌍꺼풀도 자연산이겠거니 했었어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시아버지는 쌍꺼풀이 없는 무쌍, 시어머니는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랑 남편이 둘 다 외탁을 해서 쌍꺼풀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니었고 신우이는 더욱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만만치가 않은 고단수네. 왜 사람을 은근하게 놀려먹어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보죠? 침대 위에 앉은 채로 저한테 삿대질까지 날리는 신우이를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신우이를 가만히 타일러댔고 제 옆에서 남편은 표정이 가라앉았어요. 우리 누나 자기 동생 혼삭길 막으려고 아주 용을 쓴다. 용을 쓰셔. 남편이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자 또 그걸 들은 신우이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뭐?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무슨 네 혼삭길을 막으려고 했냐고. 너 지금 똑바로 말해? 신우이가 외치자마자 타이밍 한번 좋게도 아기가 곤히 자다 말고 깨어나서 울어댔습니다. 얼른 아기를 달래는 심해부는 피곤하단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돼서 입만 꾹 다물다가 시간 돼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자리로 기억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2주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지? 번호 저장은 진작에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은 없었는데. 저는 궁금증 반 두려움 반 이런 심정으로 조심스레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어. 애기 낳고 한창 행복할 시기에 너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내가 해야 되겠니? 네?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네가 그날 사람을 아주 살살 약 올려댔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성질이 뻗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야지. 저 때문에 그날 약이 무척 올랐던 신우이가 그 태도를 지적하는 심해부와 결국에 한판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너무 얄미웠다고 하였고 심해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아직 네 남동생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건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 입바른 소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으로 번졌다네요. 저는 휴대폰 너머로 한참 소리를 질러대는 신우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저기요, 언니. 저는 진짜로 그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게다가 그게 벌써 며칠이나 지난 일인데 왜 갑자기 지금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냥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좀 아까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속에서 열이 팍 치밀어 오르대. 이거 그냥 넘겼다가는 화병이 나겠구나 싶어져서 내가 너한테 오늘 연락을 때려야겠다 싶었지. 이럴 수가. 그런 개소리를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늘어놓는 신우이의 태도에 저는 되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이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둔 남자랑 내가 결혼까지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시누이가 있는 시댁이라니. 결혼하면 내 앞에 지옥길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남편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남편이 뒤로 넘어갔죠. 절대 그러지 말래요. 자기가 무조건 자기 누나 잘 방어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너도 딱 보면 모르겠냐? 그냥 사람 자체가 태생부터 지랄 맞았다고. 그런데 머리가 좀 둔한 편이라서 자기가 지랄해놓고 금방 잊어버려. 사람이 괜찮을 때는 또 괜찮게 굴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무시하면 큰 문제 없는 사람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는 바람에 이것저것 돈이 궁했는데 그때 시누이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지병이 도지신 게 걱정이 돼서 굳이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다는 일화도 들은 바였고요. 그래. 그렇게 보면 또 제법 정이 많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면만 있겠어. 저런 면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법 속이 편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시누이하고는 제가 자주 부딪힐 만한 건덕지도 없었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 없이 안심해도 될 것만 같았어요. 이때로부터 몇 달이 흘러서 남편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날짜까지 잡았을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간